자, 그럼 계속해서 이미지 분류 두 번째 그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분류의 첫 번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 첫 번째 것 감독 분류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무감독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Unsupervised classification. 감독이 없이 분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감독이라는 거는 사람이 지능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감독이라고 표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감독 분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감독 분류입니다. 우선 그 데이터의 수치 정보에 기초해서 스펙트럼 클래스를 그룹화하고 해석가가 이걸 가지고서 정보 클래스로 매치하는 그러한 과정을 소위 무감독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무감독 분류는 그러니까 감독 분류의 반대로 스펙트럼 클래스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정보 클래스를 구하는, 감독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보 클래스로부터 스펙트럼 클래스로 바꿔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감독 분류라고 그랬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무감독 분류는 또 거꾸로인 거죠. 즉 스펙트럼 클래스를 먼저 구하는 게, 그러니까 우선 그런 취해야 할 행동이 무감독 분류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감독 분류에서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는,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그냥 이 외래어를 그대로 써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클러스터라는 건 덩어리죠. 그러니까 덩어리 짓는 알고리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데이터 안에 자연적, 다시 말하면 통계적인 거죠, 그룹핑 또는 구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통계적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그룹을 짓는 거예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에 우리가 지금 스펙트럼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감독 분류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디지털 넘버즈, 즉 수치 값이 각 픽셀에 다 주어져 있는 멀티 스펙트럴, 멀티밴드 데이터를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선 3개의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각각의 디지털 값들을 비교해서 비슷한 것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요 아래쪽에 바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에 A 또는 B 또는 C라는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A라고 명명된 요 3개의 픽셀 값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11, 12, 14 비슷한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1 또는 2의 값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98, 96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얘랑은요. 그런 것들은 또 B라고 놓은 겁니다. B라고 할당되어 있는 값들을 가만히 보세요. 98, 96, 87, 96, 98, 87, 89, 98. 즉 80에서 90대에 해당되는 걸 B라고 나왔고요. C는 또 어떤 값입니까? 그것보다 또 훨씬 더 큰 값이죠. 178, 183, 180, 171, 181 이런 것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 이런 거를 스펙트럼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디지털 값들이 유사한 것들을 같은 클래스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것도 지금 언급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A그룹, 얘는 B그룹, 얘는 C그룹으로 나눈 거죠. 보통 이런 클러스터링 또는 군집화 알고리즘은요, 분석가가 데이터 내에 얼마나 많은 그룹 또는 클러스터를 찾는지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제되긴 합니다. 즉 마음대로 지가 그룹화를 짓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라, 얼마나 많은 그룹이 있을 거라는 정보 정도는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클래스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가는 클러스터들 간의
이격거리 또는 각 클러스터 내의 분산과 관련된 파라메터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 디테일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즉 이 A와 B를 나눌 수 있는 구분되는, 즉 디지털 그 밸류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지만 다른 그룹으로 해라, 또는 그 한 개의 그룹 안에 있으려면은 그 데이터의 분산이 얼마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 뭐 등등을 우리가 지정해서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클러스터링 처리의 최종 결과는 해석가의 입장에서는 일부 클러스터들은 결합해야 되고 또는 더 세분해야 되는 클러스터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엔 아주 단순화된 경우에서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와 C라는 클래스의 구분이 조금 명확한 편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각각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또 다른 적용을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사실은 무감독 분류가 완전하게 무감독 분류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개입돼서,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개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감독 분류에서의 그 클래스가 미리 정해진 설정,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감독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감독 분류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 클래스를 인포메이션 클래스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즉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진 A와 B와 C 그룹에다가 그 A는 물이다, B는 농작물이다, C는 그 바위다 라고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클래스를 할당해 주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보 클래스로 매치시키는 과정까지 완성되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무감독 분류의 그러한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무감독 분류를 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렇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아이소 데이터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이 아이소 데이터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은 이 긴 이야기의 약자예요. Iterative Self Organizing Data Analysis Technique. 사실 이 A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빠져 있긴 한데 요거를 아이소 데이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룹핑, 조직화해 나가는 자료 분석 기술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는지 여기 밑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체험적인 과정의 포괄적인 세트가 반복적 분류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건데, 즉 그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양하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요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즉 아이소 데이터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려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항상 포함되어야 돼요. 클러스터들 간의 거리가 사용자가 명시한 임계값보다 작으면은 병합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러스터들이 가까이 있어야 될 것과 멀리 있어야 되는 그 간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값보다 가까우면 그냥 하나의 그 클러스터로 뭉쳐주라는 얘기고요. 또는 하나의 군집을 둘로 나누어 줘야 될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너무 그 클러스터가 크게 넓은 영역에 걸쳐 있으면 그걸 나누어 줘라, 이런 식이죠. 역시 그 아이소 데이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 자동 알고리즘은 자동 알고리즘이지만 사람의 입력이 비교적 작아서 자기 조직화,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쓰여지긴 하지만 해석가로부터 그 제공돼야 될 파라미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여기 파라미터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뜻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군집당 최소 표본수, 한 클러스터에는 몇 개 이상의 픽셀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구되는 군집의 개수, 아마 몇 개 정도의 클래스로 나눠라 라고 그 최대 또는 그 군집 개수를 가르쳐 주고요.
분리가 요구되는 최대 분산 파라메타, 즉 그 클러스터 안에 속한 픽셀들 값이 그 굉장히 다르면, 아주 다양한 픽셀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 값을 구해서 그 분산 값보다 크면 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결합이 요구되는 최대 분산 거리, 즉 분산들의 거리가 분리거리, 죄송합니다. 군집들과 군집들 사이의 거리를 재서 이것이 가까우면은 그냥 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유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결합될 수 있는 최대 군집수, 결합하더라도 무작정 결합할 수는 없거든요. 결합하다 보면 모든 클러스터가 또 한 번에 다 결합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 결합의 한도를 또 정해놓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요구됩니다. 자, 알고리즘을 좀 더 시각적으로 설명을 한 그림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시각적인 설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4개의 그림은 동일한 분산 플롯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진행된, 즉 자동 군집화가 진행되는 순서로 지금 A, B, C, D 이 4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은 수평축은 밴드 3번이고요 수직축은 밴드 4번으로 되어 있죠. 즉 3번과 4번 밴드, 2개의 밴드에 있는 픽셀들의 그런 그 데이터 분포, 분산 플롯의 형태를 그려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보면 그래프가 또 여기에 겹쳐져 그려 있는데요,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픽셀 값이 위치하는 그 분산 형태고요. 여기 보면 그 그래프로 이렇게 커브가 하나 정상 분포 곡선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3번 밴드에 속한 픽셀들의 값의 분포가 이렇단 히스토그램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4번도 요 정도의 그런 분포로 가져가 있을 경우에 3번과 4번 밴드의 분산 플롯은 여기 회색으로 그려진 요 영역 안에 모든 픽셀 값들이 그 온다는 그 지금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자, 이것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줄 거냐, 그것을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된 그룹 개수만큼 요 까만색 점이 저희 중심 벡터 또는 평균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까만색 점을 한 5개 이렇게 적당하게 흩어진 정도로 분포를 시켜 놓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첫 초기화예요. 아이소 데이터의 처음에 초기화 과정은 분산시키고 싶으니까 그 클러스터의 개수만큼의 중심 벡터 값을 이렇게 그 5군데 우리가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고 나면은 지금 보다시피 요 5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의 그 서클 형태로 지금 그 기울어진 다양한 엘립스 형태로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이 엘립스는 뭐냐면 요 지점에 소위 각각의 민 벡터, 중심 벡터에 인접한 픽셀들의 그룹에 그러한 그 분산 형태를 그려 놓은 거고요. 지금 직선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 있죠. 선이 그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선 아래쪽에 있는 것이 클러스터 1,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있는 모든 픽셀들이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클러스터 4, 클러스터 5 5개의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진 그러한 첫 번째 반복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은 처음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픽셀 요 영역에 속한 픽셀들은 다 1번 클래스고요, 요 영역에 속한 그 픽셀들은 다 2번 클래스, 마찬가지로 3번, 4번, 5번 클래스고요. 그런데 그 클러스터에 속한, 그룹에 속한 그 픽셀들의 중간값, 평균 벡터, 민 벡터를 구하면요, 즉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아니라 또 다른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다시피 그 중심점 위치가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또 다른 위치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위치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또
가장 중심점에 가까운 픽셀들로 그룹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러고 났을 때 요 직선들의 위치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직선, 그 다음 직선, 그 다음 직선, 즉 그룹들이 또 다시 다른 형태로 나누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작업을 또 평균값을 또 다시 구하고 그리고 그룹을 나누고 하는 반복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지금 오른쪽에는 n번째 반복, 이런 반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픽셀들의 그 분포 상황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한 그룹, 여기 그 다음 2번째 그룹, 여기 3번째, 4번째, 5번째 그룹으로 나누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자동 분류 알고리즘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럴듯하지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즉 이 픽셀들의 그룹이 비슷할 거고, 얘네 비슷하고 얘네 서로 다른 그룹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아주 가장 최적의 결과가 얻어지는데, 그게 바로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그 적용시킨 그 결과의 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자료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그게 잘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예입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 자료예요. 로 데이터이죠. 멀티 스펙트럴 데이터를 3개의 밴드만 골라내서 그걸 컬러 코딩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대충 보면은 얘네들은 같은 그룹이겠구나, 얘네들은 같은 그룹이고 까망색으로 똑같은 것도 하나의 그룹일 거다라는 예측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unsupervised classification을 수행을 한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냐면 10개의 그룹으로 이걸 나누어 봐라 했더니 오른쪽 같은 결과가 얻어졌는데, 직접 얻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것은 그 2개의 밴드뿐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즉 빨강색 반사 값을 나타내는 그런 밴드와 수평축, 그리고 그 니어 인프라레드 근적외선이 나타내는 파장대역의 밴드를 2개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점들처럼 여기에 막 분포가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10개의 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분류해 봐라,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1번 그룹이 요만큼, 2번 그룹,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룹으로 색깔로 이렇게 지금 그 표시를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 뿐이고요. 이 그룹이 스펙트럼 클래스로 나누어진 겁니다. 10개로. 그런 다음에 그 10개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룹의 픽셀들을 우리가 다른 색깔로 여기 오른쪽 상단에 표현해 본 것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해석가가 정보 클래스로 할당해서 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것 뿐이고요. 요 레전드를 보기 전에 오른쪽 상단에 이것을 다른 컬러 코딩으로 각각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 있는 지역은 요런 색깔로, 그리고 아까 이렇게 붉게 표현됐던 어떤 지역은 지금 여기서는 그 회색으로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즉 10개의 서로 다른 캐테고리에 속하는 픽셀 그룹들이 다른 컬러로 표현해서 이 결과가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의 결과고요. 그 각각의 그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할당을 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펙트럴 클래스에서 인포메이션 클래스로 우리가 매칭 시켜주는, 이거는 해석가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여기 그룹은 1번 그룹은 물이구나, 여기 물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졌으니까요. 그리고 요 초록색으로 된 요 부분은 물가니까 아마 웨틀랜드겠구나, 습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2번과 3번 그룹을 여기서는 그냥 그룹을 줘버렸네요. 4번은 루프, 아스팔트, 도심 지역의 지붕 또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났구나. 그리고 숲, 포리스트, 또 다른 습지, 포리스트, 베어 소일,
그 노출돼 있는 그러한 그 토양 얘기하는 거고요. 또 숲지역, 페어웨이는 그냥 오픈된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10개의 그 아이소 데이터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해당하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클래스로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난 그 결과가 결국에는 그 unsupervised classification의 마지막 그 최종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 분류에 있어서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 그 내용을 이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성 영상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근데 히스토그램을 검사해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굉장히 좁은, 즉 그 밝기값이 0부터 250이라는 밝기값 중에서 아주 좁은 밝기값 영역에 해당되는 밝기값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데이터의, 그러니까 유용한 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분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선형 대비 스트레칭으로 이미지를 향상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를 선형 대비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인식하기가 좋아졌던 거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류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no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우리가 이미지를 향상한다는 건요, 그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상은 분류 알고리즘에 관한 한 아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픽셀이 하나의 디지털 단위의 밝기값 차이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픽셀 값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픽셀이 있는데 하나는 128, 하나는 129라는 1이라는 숫자 값만 차이가 날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너무 비슷한 밝기값이라서.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보면은 다른 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컴퓨터는 1과 100이라는 밝기값의 차이가 나든 99와 100이라는 1이라는 숫자 값이 차이가 나든지 간에 어차피 다른 거는 똑같이 다르다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인핸스먼트를 시킨다 그래서 분류할 때 더 잘 되고 더 덜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즉 이미지에 향상된, 즉 그 컨트라스트 된 건요, 훈련 영역을 선택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가 A그룹, B그룹, C그룹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은 분류를 직접 수행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리니어 컨트라스트 스트레칭이 분류를 하기 전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